자, 나이스TV 오늘 나눠볼 책은 이 책입니다. 부채의 습격. 더글라스 김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서울 출생인데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네요. 지금 이 책이 나온 지는 2010년에 나왔어요. 2010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지금 이게 부채의 습격이라 하면 딱 제목에서 봐도 알겠지만 지금 과도한 부채가 이제 뭐 작게는 우리나라, 크게는 세계 경제에 불황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왜냐면 부채는 돈을 빌려 쓴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돈을 쓰고 나면 미래 세대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경제를 원활하게 돌게 하는 어떤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돈이잖아요. 근데 돈이 쭉쭉쭉쭉 찍혀 나가니까 너무 이제 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어딘가에서 그것을 이제 갚을 거라고 하는 어떠한 이 부채의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자를 통해서 결국 갚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것이 미래 시대에 짐을 지우고 현재 그 미래 세대가 이제 갚아야 돼. 갚는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먼저 끌어다 돈을 쓰잖아요. 근데 미래 세대는 이제 우리 후배 세대가 되고, 물론 뭐 윗세대가 쓴 거를 이제 저도 갚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럴 텐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 모두는 자기도 모르게 다 빚을 지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은 그 국가 속에 살고 있는 개개인이 이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실 마치 성경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듯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건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두가 이제 일정 부분 빚을 지고 태어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결국 그 부채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는 책인데 이게 이제 나온 시기가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예측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도하게 예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리만 사태 터지고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이제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벤 버냉키 당시에 이제 FRB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죠. 그 돈을 마구 뿌려서라도 경제를 살려놓겠다 해서 쭉쭉쭉쭉 돈을 이제 뿌려서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사상 유례 없는 지금 어떠한 그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은 이제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찌되었건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다가 이제 뿌렸는데 그것을 결국 이제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뿌려졌던 달러가 회수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점점 회수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이자율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들죠. 뭐 사람들 다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꼭 사업이 아니라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이제 그 빚을 내서 이제 집을 구매할 텐데 어쨌든 이자율이 오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빚 내는 게 어려워지고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럼으로써 상당한 불황의 형태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이 책도 2010년에 나왔지만 그때 2010년 당시 그때쯤에 굉장히 많이 그런 예측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벌써 2020년이 됐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가 사실은 상당히 경제를 예측한다는 거의 날씨 예측하고 똑같은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단행하느냐 이게 이제 늘 관심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심한 어떠한 금리 인상 없이,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우려했던 엄청난 어떤 대공황적 불황, 그런 거 없이 마치 10년을 이제 잘 흘러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달러는 찍어내는 족족 이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죠. 즉 달러를 찍어내면은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달러에 대한, 그래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퍼져나간 달러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댈수록 더 달러를 줘 이러고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는 변함이 거의 없는 형태로 10년이 흘러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당시에 어떠한 부채의 어떠한 과도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어쨌든 10년은 그냥 흘러왔다가 되는데요. 왜냐면 이 책도 2010년에 이제 쓰여졌는데 상당히 이제 대부분 우려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잘 흘러왔으니 잘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는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를 빨리 맞으면 조금 아프고 말 일을 계속 미루려다 보면 이제 크게 두드려 맞게 되는 그러한 속성이 항상 경제에는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제 미국이 정말 달러를 많이 사상 유례 없이 달러를 뿌리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정통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은 회수는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는 다가올긴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뿌려나간 돈들은 계속 이제 어떤 과도한 부채로 이어지면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거 결국 갚아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책 제목대로 부채의 습격은 언젠가는 이제 오게 된다. 근데 오히려 그때 2010년에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그렇게 차라리 시나리오가 전개되었다면 그때 아프고 말았을 것을 이제 10년 동안 어떻게 또 이 매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020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되는 어떠한 결국에는 부채의 속성에 의해서 이제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그럼으로써 이제 슬슬 내 돈 갚아라가 시작되게 되면은 돈 사실 갚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깔아앉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더 크게 이제 어떤 불황의 어떠한 이 어둠이 짙게 들이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되었든 불황이 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계속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혹은 또 꼭 제 주변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이제 55세 되면 이제 다 직장 나오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결국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할 만한 게 이제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으로 많이 모여들게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상 유례 없이 주가가 이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또 오르는 기현상은 갈 데 없는 돈이 주식으로 몰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 해석이 틀려도 문제지만 그 해석이 맞다면 더 문제다. 더 문제다. 그거야말로 거품 중에 거품이고, 주식은 어쨌든 어떠한 각각의 이제 기업들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책에서 염려하고 있는 이 부채의 습격, 이 부채의 습격이 시작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주가 붕괴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주식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모았던 젊은이들의 어떠한 그 희망은 사실은 신기루를 쫓아 사막에서 힘들게 먼 길을 뛰어왔던, 그러나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결국 이 뭐랄까요, 메마른 모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연쇄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예측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급격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들, 어떠한 그러한 부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더 이상은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경제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상당히 이제 그 갖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점점 이제 그 각각 전 세계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을 찾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전쟁 수행도 엄밀히 얘기하면 전쟁 경제야. 그래서 경제적 어떤 판단의 하나로서 봐야 되고, 또 정치 행위 중에 하나로 봐야 될 텐데, 결국 지도자는 강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명분으로 이제 전쟁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그 본인들의 어떤 경제 위기적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늘 할 가능성이 높죠. 거의 뭐 늘 그래 왔듯이. 그래서 이제 그 힘센 나라들은 강력한 주먹으로 이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승전국과 이제 패전국이 있을 텐데요. 이제 패전국이 이제 전쟁 대상국이라는 명목으로 다 이제 많은 빚들을 떠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일 거는 역사가 이제 많이 보여주잖아요.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일본은 재건하기 힘들었는데, 때마침 대한민국에 이제 이 6.25 한국전쟁, 6.25가 터져줌으로써 이제 그 어떤 이웃 나라에 이제 그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창출되고, 그것으로서 이제 일본이 다시 이제 경제를 살려내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베트남전에 참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찌되었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전쟁이 상당히 이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채의 습격은 이 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부채의 습격은 전쟁으로의 어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일단 첫 번째, 그 전쟁터가 우리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되는 순간 전부 다 알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편에 줄 서야 된다. 누가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어도 이기는 편에 일단 줄 서야 된다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부채의 습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떠한 그런 가공할 만한 어떤 공포의 잠재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부분 몇 개 발췌를 해놨는데 몇 개만 읽어보죠. 자, 여기에 남미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질 것인가? 이제
질문을 던져요. 남미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질 것인가? 1980년대 남미가 고금리 폭탄을 맞기 전까지는 남미는 떠오르는 신의 시장이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로 떠받들어진 성장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만약 남미 국가들이 탄탄하고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영했더라면 지금쯤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경제 강국이었을지 모른다. 변동금리 대출로 떠받들어진 경제구조, 한편으론 선진국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의 한국 상황 아닌가? 과거의 남미와 지금의 한국 너무 닮아있지 않은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요셉처럼 위험에 대비하라.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한낱 유대인 노예였으나 기적적으로 신분 상승을 이뤄 이집트 파라오의 첫 측근이 된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7년 풍년 끝에 7년 기근이 올 것이니 대비하라고 경고한다. 파라오는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여 기근을 대비한다. 이웃나라가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집트는 강국으로 떠오른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경제의 월계관을 씌우고 쉬면서 신용위기가 끝났다고 경솔하게 판단해 후대에 엄청난 짐이 될 만큼 과도하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 신용위기의 다음 단계는 2011, 2013년에 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이율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일부 국가들은 황폐해지겠지만 부채 규모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온 나라들은 잘 견뎌낼 것이다. 수천 년 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요셉을 찾아간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곧 닥쳐올 이율 상승에 대비해 한국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참 경제가 쉽지 않은 것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할 만한 투자가 중요한데 사실 부채 관리를 하려면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섣부른 어떠한 이 부채를 끌어서 하는 투자들을 지금 좀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텐데요. 어쨌든 재앙에 대비한 어떠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파라오처럼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어떠한 조금 이 재정이랄까요, 이러한 관리를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2010년에 나온 책이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사실은 10년이 무사히 흘러 지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돈줄을 장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것도 중요한 멘트죠. 돈줄을 장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 남작이 일찍이 돈줄을 장악하는 사람이 영국을 지배할 텐데 내가 그 돈줄을 장악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자신의 신용 팽창을 100% 통제할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 연준이나 시티은행 같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강력한 기관들이 한국의 신용 팽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돈줄은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게 아니죠. 전동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율이 상승하는 끔찍한 시기가 도래해 성남 포효를 시작하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한국 가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시티은행의 CEO가 한국에 날아와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한국 가게들에게 여러분들의 빚을 탕감해드리겠소 하고 선언할까? 절대 그럴 리 없다. 시티은행의 CEO는 한국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시티은행의 주주들한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가구들, 특히 중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정상의 어려움에 정말로 스스로 대비해야만 한다. 준비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이율이 지금의 5, 6%에서 8, 10%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가계들이 앞으로 올 몇 년을 위해 충분한 자산을 따로 모아두어야 할 때이다. 특히 부동산에 투기성 투자를 할 목적으로 차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오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도 적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값 상승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렇죠. 금이라고 일단 읽어보고요. 금값이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순전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금값은 인플레이션 징후 없이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근데 금값은 달러로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찍히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순전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값은 인플레이션 징후 없이도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2009년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기미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상승했는데 다른 주요 통화들에 비해 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미 달러의 약세가 결합해서 금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이다. 세계적으로 중대한 전쟁이 발발할 때에 금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발되기 때문이라기보다 전쟁이 평화롭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돈도 정부가 우리나라 돈을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이 금하고 화폐들하고는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그 나라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게 되면은 그 나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떠한 정치적 안정성과 상당히 영향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 형태가 되는데 전쟁이랄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오면은 그 나라에 대한 화폐가 상당히 무가치해지겠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많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인즉슨 뭐다? 금값의 상승. 즉 다시 말해서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과도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불안정성, 그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 어떠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슬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식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금값 상승은 장래에 미 달러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징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 눈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값은 보통 불길한 징조가 아닐 것이다. 금과 관련된 역사는 종종 전쟁, 정복, 잔혹함과 음모로 점철되어 있다. 쿠빌라이 칸이 중국의 비단, 향신료, 기타 물품들을 팔아 유럽에서 막대한 양의 금을 끌어모은 것이든 일본이 1900년대 초에서 1940년대 중반까지 금을 비롯한 기준품을 찾아 중국, 한국, 동남아 각지에서 약탈을 자행한 것이든 역사적으로 금을 모으기 위한 시도들은 엄청난 유혈 사태나 전쟁을 동반한다. 온갖 참화에도 불구하고 금은 5000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실현을 견뎌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들. 금값 상승이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미래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또 뻔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이 부채를 어떻게 조정해 갈지 지켜봐야겠다. 마지막 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부채를 어떻게 조정해 갈지 지켜봐야겠다. 한국이 부채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부채가 한국을 통제할 것인가?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질문이다. 현재 진행형인 질문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핵심 질문이다.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리죠. 수고 많았어.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았다.